자, 마지막 시험범인 서아시아 세계의 근대화 운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수업에서 실제로 해주지 않고 인강으로만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 부분을 낸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야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진 않아. 어쨌든 실제 너희가 다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진짜로 사실 이 부분을 내면서 선생님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사실 근대화 운동까지를 좀 나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 전까지 너희한테 이거를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도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근대화 운동 이전에 오스만 제국까지만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배우는 부분과 굉장히 연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근데 이제 수업을 나갈 시간은 없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그래도 왠지 수업에서는 좀 많이 안 놀고 꽤 수업만 나가는 편이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분량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2차 대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똥 싸다가 똥 안 닦고 나오는 듯이, 뭐, 밑 안 닦고 나오는 듯이, 뭐, 그렇게 완전 끄트머리 부분 살짝만을 이렇게 빼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 부분, 뭐, 길지 않거든요. 10분 언저리에서 다 끝나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근현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만 제국을 이전까지는 어떻게까지 배웠었냐면, 이제 크림 전쟁을 배웠었죠. 우리 여기 한번 가볼까? 오스만 제국을 우리가 28번 아닌가? 여긴가? 아닌데? 오스만 제국 여기 있다. 자, 오스만 제국 가게 되면 실제로 사회에서 뭐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 때를 이제 나름대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보니까 지금 뭐 크림 전쟁 이런 정도까지는 안 나오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가 이제 오스만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흑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여기 보이는 요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쪽에서 내려오게 돼서 오스만 제국을 정복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제국의 최대 영역, 초록색이 이제 제국의 최대 영역일 테니까. 그때 이제 흑해를 러시아가 흑해로 나오게 되면 다시 말해 다시 이 방향을 타고 지중해로도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열강들의 세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을 도와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림 전쟁이에요. 요 크림 전쟁은 우리가 나중에 러시아나 그런 쪽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만 넘어갑시다. 자, 그러고 나서 크림 전쟁 이후에 영국과 저희가 도와주긴 했지만 실제로 뭐 각종 국가들이 독립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뭐 그리스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독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이제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도 이제 위기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탄지마트의 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은혜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탄지마트 개혁에서는 미드하트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개설해서 어떤 그 공화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렇게 다수결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서의 국가로 발전을 하려고 했었죠. 다만 그 이후에 크림 전쟁은 아니야. 크림 전쟁 아니고 그 이후에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은혜 개혁을 통해서 열심히 나라를 개혁했다고 했더니 니네 도대체 러시아한테 지고 뭐 했냐라는 어떤 그런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서 전제 정치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개혁의 성과가 없이 전쟁에서 졌잖아 라는 말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제 정치가 부활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자유를 느꼈던 사람들이 억압과 속박을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건 그래서 이 전제정치 부활의 대립하에 일어났던 청년 튀르트당의 입헌혁명이라는 건 미다트 헌법의 부활을 이야기하긴 했으나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타민족의 굉장한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 타민족들은 야, 튀르크 민족이 저렇게 지들끼리 좋다고 지들끼리 저 잘났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자유주의, 즉 우리 민족끼리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독립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또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년 튀르크당의 입헌 헌명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점점 더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1차 대전에서 이제 처칠의 어떤 그런 선택,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원래 영국으로 받기로 했던 군함이 있었는데 그 군함을 처칠, 영국의 해군성 장관이었, 그 당시는 해군성 장관이었어. 해군성 장관이었던 처칠이 원래 줘야 되는 배를 안 넘기고 본인들이 1차 대전에 써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당한 오스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독일한테 붙게 되거든. 어쨌든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이었죠, 사실. 그래서 동맹국 측으로 오스만 제국이 참전했으나 패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스만은 조각조각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1차 대전의 결과 중에 그 독일 제국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제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할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건 이제 1차 대전에서 좀 더 보시게 되고 어쨌든 1차 대전에서 참전해서 패배하는 바람에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은 아타투르크라고 불리면서 투르크인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개혁을 했느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엄청 쇠약해진 오스만 제국을 되살리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두 번째는 술탄제를 폐지시켜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술탄 칼리프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술탄이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겸하고 있었어. 아바스 왕조 때 분리됐던 게 그 아바스 왕조의 그 칼리프직을 가져와서 합쳤다 그랬잖아, 오스만 제국 때, 그지? 다시 그걸 분리시켜서 술탄제를 폐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스타파 케말은 술탄이 아니라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 종교적 지도자는 칼리프로서의 명명만 남게 되네. 그래서 술탄제 폐지를 통해서 더 이상 국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인 공화국으로서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터키 문자를 만들고 여성의 지위의 향상에 노력하는데 이 여성 지위 향상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의 독립은 빈 체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여기서는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했구나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 가겠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알겠죠. 여기 보시면 유럽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아프리카 진짜 땅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걸 엄청나게 돌아가는 이거보다 여기로 뽀로롱 하고 와서 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에즈 운하의 위치는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점거하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 역시 굉장한 수준인데 그런 이집트에 관련돼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어떤 독립국 이집트의 어떤 기반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을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스는 결국 독립을 했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본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이집트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아라비 파샤에 이제 반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수에즈 운하가 워낙 중요한 그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 시기엔 수에즈 운하가 없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공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수에즈 운하를 프랑스가 건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의 회사가 재정난에 빠지게 돼서 영국이 프랑스 회사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꿀 같은 단축기를 갈 수 있는데 공짜로 보내주면 안 되겠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도 당연히 돈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수에즈 운하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그 이익을 영국이 가져가게 되고 또 그 수에즈 운하를 공사시키면서 이집트가 지었던 어떤 빚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집트가 영국의 경제적 종속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 파샤는 반영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밀고 열심히 반영운동을 했지만 성공했진 못하겠죠. 입헌제를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으나 헌법 제정이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영국의 보호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 자, 그런데 마지막엔 결국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일단 독립을 시켜주지만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만은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에즈 운하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야. 미안해. 아라비는 여기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와하브 운동이라는
인물, 와하브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와하비 운동 또는 와하브 운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쿠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즉 이슬람의 기본 경전인 쿠란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와하브 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와하브, 사우디 이 정도 연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란인 보겠습니다. 이란인들은 처음에 카자르 왕조에서 시작해서 팔레비 왕조로 넘어가게 되고요. 카자르, 팔레비 왕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카자르나 팔레비를 보자마자 아하 이게 이란 쪽 이야기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으면 되고 특히 이제 카자르 왕조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 위치를 보면 당연히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아라비아의 또 부동항 여러분 수준에서 러시아가 남진을 했다 동진을 했다 서진은 좀 모르겠는데 남진 동진 그러니까 일단 봤을 때 좀 위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냥 부동항 찍으면 거의 95% 답이에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침략을 하게 되고 영국 입장에서는 인도와 여기 말하는 수에즈를 연결할 만한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이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영국과 러시아가 전부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러시아, 영국이 침략을 하게 되고 특히 영국이 지금도 이란에서는 담배가 굉장히 유명한 생산품인데 이러한 영국이 담배가 이란의 특산품인 담배를 독점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프간이라는 사람을 주도로 아프간인 상인이 이제 이슬람교 지도자였거든요. 담배 이권 수호 운동을 하면서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담배를 영국에 넘기지 말자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영국에게 배상금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사업을 방해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러면서 입헌 운동을 펼치게 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분할 점령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1차 대전 중에 실제로 영국이 두 가지 잘못된 약속을 합니다. 물론 영국이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각각의 약속이 서로 담당했던 사람이 달랐고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로 간의 외교적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국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맥마운 선언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랍인 대상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약속한다. 즉 이게 오스만 제국이 당시 1차 대전 때 보면 이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에즈를 활용한다거나 인도와의 어떤 병력을 수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방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기 이 지역의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이 지역의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는 것을 도와준다면, 그러니까 우리 1차 대전에 연합국 측에 참전을 해준다면 우리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너를 독립시켜줄게 라고 얘기했던 게 맥마운 선언이고, 벨푸어 선언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그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디아스포라, 즉 유대 왕국이 망하고 나서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던 것 같이 샤일록처럼 고리대금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영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영국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낌없이 영국에게 어떤 그 전쟁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1차 대전이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충돌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어떤 전쟁의 그런 씨앗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맥마운 선언과 벨푸어 선언은 각각 어떤 대상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대상에게 한 약속인지를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물사의 어떤 그림들이거든요. 자, 요거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요거 성소피아 성당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성소피아 성당과 구분하는 방법은 첨탑이 6개냐 4개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미 그 전 단위에서 했었지만 티무르의 무덤이었던, 즉 티무르 제국의 어떤 유물 중에 하나인 구르 아미르라든지, 그 다음에 쿠투브 미나르는 우리가 인도사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인도사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델리 술탄 시대의 쿠투브 미나르 이런 것들 보이죠? 자, 요게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이 쿠투브 미나르 사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화사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2차 고사 잘 보고 좋은 기분으로 시험 끝나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